과거에 NFL이 갖고 있었던 보수적인 이미지, 이것은 스스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문화적 다양성, 이거를 일부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배드버니가 선택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뉴스 브리핑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슈퍼볼과 관련된 공식 행사가 오늘 시작했거든요. 오늘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었고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월요일 시작한 상태라서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스크립트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 추가된 뉴스는 오늘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를 수집한 시간이 오후 1시. 그 이후의 뉴스는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슈퍼볼 프리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또 방송 준비해서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까지 수집된 정보만 전달해 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월요일, 이 슈퍼볼과 관련된 오피셜 행사들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열리는 일정은 NFL 리그 사무국의 커미셔너 이 로저 구델의 뉴스 프레스였습니다. 경기장 안팎의 모든 NFL 관련된 질문을 답하는 그런 자리고요. 이 기자회견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슈퍼볼과 관련된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에 대한 리그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봐야 오프 시즌 동안 어떻게 흘러가고 스프링 미트 때 어떤 논의가 오가고 리그가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를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커미셔너 입을 통해서 공식화가 어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년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해당 세션이 진행이 됐고요.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전체가 다 올라와 있어요. 텍스트로 이미 기사가 정리된 내용들도 많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 앞부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시리즈 확장, 그리고 규정 변경, 다양성 정책, 최근에 논란 중인 이슈들에 대한 질의응답까지도 있었습니다. 꼭 전달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선수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헤드코치들도 나와서 인터뷰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 잡히면서 소식들이 더 많이 쏟아졌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제가 물리적으로 스크립트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다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프리뷰 때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빅뉴스가 하나 터졌죠. 바로 인터내셔널 시리즈가 9경기 치러진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새롭게 경기를 치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 멜버른, 그리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이 뉴스는 사실 먼저 나왔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치른다는 뉴스는 조금 갑자기 나온 감이 있습니다. 원래 준비는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 공식화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랑스 파리 경기가 확정이 되었고요. 2026년 정규 시즌에 프랑스 파리에서 경기를 열겠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기장은 프랑스 최대 경기장인 스타드 드 프랑스고요. 수용 인원이 약 8만 명 정도 되는 큰 경기장에서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프랑스 럭비 유니언 국가대표팀, 스타드 프랑스의 파리 럭비팀, 요 일부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UEFA 4성 등급에 해당되는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NFL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축구 경기장에서 많이 치렀죠. 그런데 이번 프랑스 파리 인터내셔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럭비의 성지인 경기장에서 치른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홈구장, 여기서 뛸 수도 있었잖아요. 이 파르크 데 프랑스, 여기서도 뛸 수도 있었는데 파르크 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작죠. 인터내셔널 시리즈가 경기장과 국가마다 규모가 다르긴 한데 관중이 평균적으로 7만 명 정도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7만 명 정도를 기대를 한다면 파르 생제르맹의 홈구장보다는 스타드 드 프랑스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럭비 경기장이라는 부분에서도 미식축구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더 상징성이 있는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두 구장의 거리는 한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로 운전해서 가면은 30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NFL이 파리에서 열리는 거 환영한다 이런 SNS 영상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겸사겸사 잘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리는 NFL 경기는 NFL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정규 시즌 경기가 치러지는 사례가 되겠고요. 경기의 주체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입니다. 구단주인 게일 벤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 순간은 뉴올리언스가 속해 있는 루이지애나 주와 프랑스 사이의 강한 문화적 연결 때문에 이것이 더욱 특별하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프랑스랑 세인츠랑 뭔 상관이야? 무슨 문화적 연결이 있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요거는 제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날짜와 상대팀은 NFL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요. 프랑스 미디어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10월 말경에 열릴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현재까지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로저 구델 역시도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 발표에 대해서 직접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인츠가 프랑스에서 경기를 한다는 뉴스를 봤다. 커미셔너인데 이걸 뉴스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어쨌든 좋은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역시도 장기적으로 정규 시즌 경기를 열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경기장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워싱턴 커맨더스가 치렀었죠. 그리고 이 경기가 끝이 아니라 2026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로저 구델은 총 9경기 진행된다는 부분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파리와 마드리드 이 발표를 포함해서 9경기가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NFL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경기가 치러지는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런던에서 3경기, 브라질 1경기, 독일, 베를린은 빠지긴 했는데 뮌헨에서 1경기, 호주 멜버른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 프랑스 파리 이렇게 잡혀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까지 합쳐서 총 9경기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원래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준비 때문에 이 스타디움이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12월에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결국 멕시코도 같이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 구델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로저 구델은 16경기, 한 시즌에 16경기, 즉 매 시즌 32개의 팀, 모든 팀이 정규 시즌 해외 경기를 한 경기 이상 무조건 치르게 하는 거. 이게 현재 리그 사무국이 지향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인터내셔널 시리즈 미국 팬들을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죠.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경기를 빼서 1년에 17경기밖에 안 하는 걸 빼서 외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성과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뭐 유럽을 비롯한 남미 여러 국가에서 우리 도시에서 NFL 경기를 열어주세요 하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후보를 고르는데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그는 원체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하겠지만 총 16경기를 인터내셔널 시리즈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굉장히 적은 경기에서 현재 9경기까지 확대가 됐다.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 하나? 한국이 어렵더라도 뭐 호주에서 열리는 거 보면 어떤 시간대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만약에 호주에서 잘 열리면 일본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시장도 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5년도에 경기를 치렀던 아일랜드, 이 스케줄상에서 아일랜드 빠져 있잖아요. 하지만 아일랜드 역시도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경기를 치렀을 때 로저 구델은 국가 전체가 이 경기를 지지한 느낌이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인터내셔널 시리즈 역사상 미국에서 출발한 미국 팬들이 가장 많은 경기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땅은 포르투갈이거든요. 근데 이 대권 항로, 비행기 최단 경로로 놓고 보면 가장 가까운 땅이 아일랜드입니다. 가까워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미국 동부 아일랜드, 이 셰넌과 같은 서쪽 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의 횡단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갔습니다. 현장에서 아일랜드 관중들도 많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복귀는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된다라고 로저 구델은 밝혔습니다. 일단 로저 구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NFL 사무국에서 근무한 44년 경험 중에 올해가 가장 경쟁적인 시즌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의 7할 정도가 4쿼터에 1점 차 내로 진행이 됐었고 새로운 디비전 우승팀이 7개나 나왔다. 그리고 슈퍼볼에 진출한 팀이 시애틀 시옥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모두 새로운 디비전 우승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는 소회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그 풋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플래그 풋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포츠로 세계적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LA에서 치르는 2028년 올림픽, 여기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2032년 호주 올림픽까지도 장기 계획을 잡아놨다 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플래그 풋볼 참여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접근이 어려웠던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덧붙이면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임자였던 테글리아부를 추모하는 그런 인터뷰도 남겼는데요. 테글리아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테글리아부 아카데미 장학재단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 밖에서 교육에 계속 투자하는 어떤 NFL 선수들을 표창을 하고 캠페인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밝혔고요. 최근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심판을 돕는 보조 기술 요것의 발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논란이 됐었다라는 부분 같이 이제 짚고 넘어갔고요. 추가적으로 기술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역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킥오프와 펀트 규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경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구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다가 2025년도 정규적으로 도입된 킥오프, 다이나믹 킥오프 요게 의도한 대로 효과를 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리턴 수도 늘었고 부상률도 줄었거든요. 하지만 부상률을 스크리미지 라인 플레이 수준으로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추가 변경이 이 스프링 미팅 때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킥오프뿐만 아니라 펀트까지도 좀 손을 대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더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18경기, 시즌 동안 18경기를 치르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구단주인 크래프트가 언젠가는 18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팬들은 이거 조만간 18경기로 개편하는 건가? 라고 했었는데 로저 구델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인 대화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넬파, 즉 선수노조와 딜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넬파가 리더십 전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선수 노조와 같이 의논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단체 교섭 협약이 2030년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정성 이런 것도 필요하고 바이위크를 2번 도입하는 거 요것도 포함이 돼야 되고 로스터의 규모 확대 역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시리즈까지 같이 엮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 그때 16경기에서 17경기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 같이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시애틀 시옥스에 대해서 리그 사무국이 $500만 벌금을 부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구단 소유 요건 불이행인데요. 현재 시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 조디 앨런이 구단주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전 구단주였던 폴 앨런 같은 경우에는 타계를 이미 하셨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랑 같이 창업했던 인물이죠. 이 폴 앨런이 돌아가시기 전에 팀을 순차적으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단 조디 앨런이 관리하는 걸로 돼 있었고 이 앨런 가족 이 파운데이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시애틀 시옥스가 매각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그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옥스가 관련된 요건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거다 라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리그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 공식 대변인이 시애틀 시옥스에 대해서 벌금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보도하기 직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 이미 입장을 전달했거든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NFL 사무국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벌금 안 줬는데 벌금을 줬다라고 보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 구달은 내용을 당연히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확실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벌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폴 앨런이 이미 세상을 떠날 때 이 신탁 구조 안에서 팀이 매각될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조디 앨런 같은 경우에는 팀을 훌륭하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시애틀은 슈퍼볼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결국 그 팀은 해당 조건에 따라서 매각이 될 것이고 그 시점 자체는 조디 앨런이 결정할 문제이다. 리그 사무국은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폴 앨런 때도 그랬지만 단장인 존 슈나이더와 헤드코치 당시엔 피트 캐롤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거든요. 그리고 폴 앨런과 조디 앨런은 방관을 하는 입장에 가까웠습니다. 지지는 해줬어요. 하지만 간섭을 안 했어요. 그래서 12년 전에 슈퍼볼을 들어 올렸고 이번에도 조디 앨런 체제 아래에서 단장인 존 슈나이더가 이끄는 상황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었고 슈퍼볼에 진출을 했죠. 하지만 이것은 폴 앨런의 유지기 때문에 이른 시점, 당장 내년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빠른 시점 안에 시애틀 시옥스의 주인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요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정치 이야기랑 좀 엮여 있거든요. 요 질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 슈퍼볼 경기 때 IC 단속이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뭐 국내 정치는 아니지만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저는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할 거거든요. 이게 불편하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한 5분 정도만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로저 구델은 굉장히 큰 이벤트, 이거로서 연방, 주, 지방 이 세 단계와 모두 협력을 하고 있고 준비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이 인물, 하프타임 쇼를 장식할 배드버니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배드버니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랫폼, 슈퍼볼이라는 이벤트, 이 플랫폼은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배드버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NFL은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리그였죠.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이라고 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 글로벌화 그리고 다양화 이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로저 구델 시대 2006년부터 시작된 시대인데 이때부터는 상업적, 사회적 이런 압력에 적응을 하면서 진보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깊게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 NFL이 1920년도에 나왔잖아요. 이 초기 설립 때는 미국의 보수 가치를 강조해왔던 리그입니다. 대놓고 애국주의, 군사지지, 전통적인 가족상 이걸 지지했던 리그입니다.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경기할 때 경기 시작 전에 성조기 크게 펼쳐놓고 애국가 부르고 애국가 부를 때 하이라이트 또한 전투기 지나가고 헬기 지나가고 이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냉전 시대 때는 아이젠하워나 닉슨 대통령이랑 긴밀하게 협력을 했던 리그입니다. 그래서 슈퍼볼은 미국 문화의 상징화, 어떤 군사 영웅, 애국 행사 여기에 조금 더해서 진짜 예전에는 반공주의까지 연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1966년에 논의가 시작돼서 1970년도에 NFL이 AFL과 합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커다란 하나의 리그가 됐는데 이때 이 과정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반독점범이 있잖아요. 셔먼 안티트러스트 액트 요게 있어가지고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리그가 로비를 통해서 이것을 우회하는 특별 면제를 얻었습니다. 그때 공화당 지지를 활용을 하고 정치 엘리트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이걸 극복을 했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좀 이어가자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0년대 중반으로 다시 와서 이 콜린 캐퍼닉을 비롯한 무릎 꿇기 세레머니 요 논란도 있었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NFL 역사상 이게 가장 큰 어떤 정치적 충돌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되게 온건한 편에 속하거든요. 1960년대 그때는 선수들이 흑인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막 올스타 경기를 치르러 가요. 이러면은 그 동네에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흑인 선수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이런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것을 보이콧을 했거든요. 그러면 리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수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리그는 올스타전을 휴스턴으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해야 되는 거를. 선수들이 보이콧한다고.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흑인 선수들이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팔찌 요걸 착용하려고 했는데 해당 팀 감독을 막 내쫓는다든지 이런 거를 했던 리그입니다. NFL이. 흑역사죠. 명분 자체는 정치적 메시지가 필드 위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흑인 선수들의 정치적인 발언이라거나 어떤 피켓팅 요거 변질을 막겠다고 리그 내부에서도 문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그런 흑역사도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최근에는 세계화 그리고 다양화를 추구를 하면서 지금 하프타임 쇼에도 이 배드버니와 같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아티스트를 올리는 그런 강수를 두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태인데 하프타임 쇼라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단순한 스포츠의 부대 행사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진화를 해오고 있었죠. 초기에는 이게 마칭 밴드와 같은 미국을 정말 상징하는 그런 문화의 전통적인 공연 위주였다면 최근은 아니죠. 꽤 오래됐죠. 세계적인 팝스타가 등장하는 거대한 글로벌 이벤트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률 확대
글로벌 문화 확산, 그리고 NFL이라는 이 브랜드를 단일 스포츠 리그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슈퍼볼은 스포츠 이벤트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엔터테이너먼트가 결합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과거의 NFL이 갖고 있었던 보수적인 이미지, 이것은 스스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어떤 문화적 다양성, 이거를 일부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배드버니가 선택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배드버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아티스트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층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이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히스패닉, 라틴계, 이 문화의 영향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BTS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NFL은 이런 선택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어떤 다양한 문화권 팬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나 음악이 정치적인 갈등을 직접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분열을 좀 완화를 하고 공존의 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요것을 NFL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슈퍼볼을 둘러싼 IC 단속 논란, 이것은 같은 흐름 속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진영에서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슈퍼볼 기간 동안 IC, 즉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거든요. 왜냐하면 배드버니가 이 IC 단속 논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 상 받는 자리에서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퍼포먼스와 보안 문제가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좀 덧붙여졌죠. 하지만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좀 밝혀진 내용은 조금 달라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커미셔너, 그리고 연방, 그리고 주정부, 이런 설명들을 좀 종합해보면 슈퍼볼은 최고 수준의 연방보안 이벤트로 분류가 되고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연방기관의 협력, 요거는 과거의 슈퍼볼,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C의 별도 이민 단속 작전이 계획됐다는 증거는 없고 준비 과정에서도 어떠한 변화도 없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회적인 좀 긴장, 그리고 과대 해석, 이게 겹치면서 확대된 이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왜 NFL이 이럴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NFL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슈퍼볼이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성장하고 있고 인터내셔널 시리즈 잘 되고 있고 확대할 생각이고 시장과 문화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성과 대중문화를 끌어안는 그런 방향으로 NFL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임자인 테글리아브와 로저 구델의 차이점,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로저 구델의 운영 방식, 이것이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게 2026년 NFL이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리그 사무국이 그거를 선택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고요. 이거는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코칭 캐러셀의 이동이 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인물, 이 마이클 라플로어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헤드코치가 되었습니다. 카디널스가 이 램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클 라플로어와 무려 5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라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션 맥베이의 트레이를 따라오는 인사죠. 38살이고요. 형은 맷 라플로어, 그린베이 패커스의 헤드코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NFL에서는 형제가 동시에 헤드코치로 활동하는 팀이 두 쌍이 됐죠. 하버 형제와 라플로어 형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 같은 경우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자리에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헤드코치였던 조나단 게넌을 앉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조나단 게넌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파 플리가 돌핀스로 떠난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시 타이탄즈 같은 경우에는 거스 블래들리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거스 블래들리와 로버트 살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롤이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가 좀 반대였는데 지금은 로버트 살라가 헤드코치가 되고 거스 브래들리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살라는 본인이 타이탄즈에서 디펜시브 콜링을 직접 부를 예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2025 시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시스턴트 헤드코치로 로버트 살라와 또 호흡을 맞췄었고요.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2013 시즌부터 2016 시즌까지 제규어스 헤드코치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경력 자체는 이미 굉장히 많은 그런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앤서니 위버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앉혔다라는 소식 전했고요. 이 팀 역시도 콜 자체는 제시 민터가 맡을 예정이라고 해요. 헤드코치 제시 민터, 이 뛰어난 어떤 디펜스 전략가, 그리고 앤서니 위버도 굉장히 뛰어난 디펜스 전략가거든요. 이 둘의 시너지가 참 기대되는 다음 시즌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LA 램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코치인 션 맥베이 그리고 단장인 레스 스니드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럴만하죠. 램스가 이번 시즌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시애틀 시옥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슈퍼볼 진출은 못했지만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램스가 슈퍼볼을 들어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올인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램스가 새로 구단이 거듭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보란듯이 램스는 드래프트에서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리그 최고의 강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단장인 레스 스니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팀을 직접 이끌고 있는 이 인물, 헤드코치 션 맥베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네소타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플로레스와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연간 $600만 이상. 이것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코디네이터가 된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코치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슈퍼볼이 끝나면 코칭 캐러셀은 따로 특집으로 편성을 해서 또 발표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